네, 저는 전라북도 정읍에서 왔습니다. 저도 한 3시간 넘게 지금 차를 오전에 저도 그 뒤늦게 그 사회학을 전공을, 원래 이제 정치외교학을 했는데 뒤늦게 사회학 공부를 해가지고, 뒤늦게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강사로. 저는 이제 독일의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사람을 가지고 김지아의 생명사상과 개벽담론을 사회학적으로 분석한 그런 연구를 했었고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이제 필요해서 공부하느라고 했고, 저는 오랫동안 한살림 비롯해서 생명운동 관련 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한 30년 이상. 또 김용희 선생님하고는 그 생명운동 하면서 활동으로 만났고, 또 동학 공부하면서 이렇게 자주 뵙고 이랬습니다. 제가 소개가 잘 안 돼서 자발적으로, 자기 발전으로 소개를 하면, 저는 이제 정읍에서 태어나고 자랐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동학을 문화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이제, 정읍이 1968년부터 여기 여주도 하나의 이제 지역입니다만, 정읍이라는 지역도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1963년도까지 역설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동학농민혁명 기념탑을 세워주기 전까지는, 동학혁명 기념탑이죠. 황토연에 세워주기 전까지는 난이었잖아요. 반란. 그러니까 그 지역 정읍에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동학 얘기를 사람들이 입에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이제 그것을 향토사학자들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역설적인 그런 현상,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한 동학혁명의 인정, 이것에 도움을 받아서 68년서부터 동학제라는 축제를 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64년생이니까 70년대부터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매해 동학제에 참가를 하게 됐고, 4학년 때부터는 제가 분장을 하고 동학농민혁명 대열 이렇게 가도행진 하면, 가장행렬을 할 때 농민군으로 흰옷을 입고 참여를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참여를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는 제가 좀 미모가 좀 돼가지고 여성 복장을 하고 여자 복장을 하고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두 행진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름이 제가 요셉인데 아버님이 목회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동학의 문화에 몸에 배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가 배어 있다, 몸에 배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내유실력이나 이런 것도 저는 이제 배어 있는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대학에 가서 학생운동을 하고 데모를 하고, 또 데모를 하다가 감옥도 가고, 이제 그때 그 당시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선후배님들 계십니다만, 선배님 계시고 후배님도 계실 텐데,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도 할 건 다 했는데, 저는 좀 일찍 기존에 있는 사회운동 노선에 좀 회의를 느껴가지고 80년대 말부터 공동체 운동하고 생명운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지금 저는 이제 우리 김용희 선생님은 전문학자, 연구자이시고, 저는 이제 활동가고 운동가인데 뒤늦게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저는 주 활동과 실천과 운동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1986년도에 한살림이 창립이 되고 3년 뒤에 1989년도 9월 달에 한살림 선언이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그 당시 한살림 선언이라는 게 발표될 때에 많은 분들이 우스개로 이거는 동아시아의 한국의 공산당 선언에 버금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사회운동, 이미 이제 동유럽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베를린 장벽이 막 무너지기 일주일 뒤에
한살림 선언이 발표됩니다. 한살림 선언을 발표하신 분들은 베를린 장벽 무너질 줄 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살림 선언의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산업 문명의 종말과 새로운 문명으로의 전환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에 한국적 사상의 바탕이 뭐였냐면 동학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얘기 들으신 뭐 시천주, 천지만물 막비 시천주, 이천식천, 식일환, 만사지 식일환 이런 것들이 다 한살림 선언에 다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세 가지 모토가 있는데 그게 시천, 양천, 채천이고 그걸 모심, 기름, 살림으로 우리말로 옮겨가지고 그걸 한살림 운동의 3대 운동 과제 방향성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1989년도입니다. 저는 이제 그때 한살림 선언을 90년도에 접하게 됐고, 90년도에 접하고 나서 제가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두 가지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의 아들로서의 기독교적, 종교적 마음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 한살림 선언은 굉장히 종교적입니다. 생명협동운동의 방향, 철학, 비전 이런 걸 밝히고 있는데, 굉장히 종교적인 거죠. 종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내유신령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또 하나는 저한테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굉장히 서구적인 것에,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 서구적인 문화에 있었지만, 아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내 몸에 배어있는 동학의 마음,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게 묘하게 섞여가지고, 한편으로는 학생운동을 하고, 여러 가지 서구의 사상을 공부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에 대한, 나무들이, 초목이 해가 뜨면 거기로 이렇게 향하잖아요. 이 방향성을 그쪽으로 탁 돌리면서 하루 종일 돌아가잖아요. 광합성을 하려고. 그런 것처럼 제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뒤로 계속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생명운동하는 단체, 주로 한살림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요. 한살림의 모신건살림연구소 소장을 하고, 한살림연수원의 사무처장을 하고, 또 한살림 전북 생협을 만들어서 이사장도 했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갈증이 있으니까, 생명운동이나 한살림 운동이 동학의 저는 환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학운동의 환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학운동의 환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대의 현실에 맞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공부한 한살림 1989년도 한살림 선언만으로는 좀 결핍감이 있었어요.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50세가 넘어가서 한살림 연수원 사무처장을 하면서 이후로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더 하게 됐고, 제가 이제 연수원 책임자니까 교재도 만들고 또 강의도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계속 학위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관심사는 한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환이라는 걸 키워드로 생각을 했던 게 있고요. 하나는 전환. 그러니까 그 전환이라는 거는 이제 삶의 전환이기도 하고, 의식의 세계관의 전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가장 토대가 되는 문명적 틀의 전환을 생각을 했죠. 그게 이제 이른바 산업문명에서 이제 탈산업문명, 산업문명 이후로의 전환. 그게 이제 한살림 선언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인가요? 5년도인가? 이때 이제 전환 이야기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 그 뒤로 이제 계속 생명운동에 대한 공부를 이러저러하게 하면서 작년에 생명운동과 문명전환이라는, 한국 생명운동과 문명전환이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김종희 선생님과 같이 공부도 하고,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2년을 이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종희 선생님은 완전 전문 연구자고, 동학과 관련해서는 거의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한국의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김종희 선생님을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김종희 선생님하고 약간 결이 다른 게 있습니다.
김정일 선생님은 수행을 같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관점, 수행적인 관점, 마음의 관점에서 동학을 보시죠. 근데 저는 조금 더 사회적인 관점에서 동학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김정일 선생님 마지막에 지적을 하고 가셨는데 동학농민혁명을 농민전쟁의 관점이나 혹은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굉장히 협소한 시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읍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게 뭐냐, 고등학교까지 마쳤거든요. 친구들도 많죠. 지금도 정읍에 제가 사니까 정읍에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죠.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정읍 기념사업회 사람들하고 다 잘 알죠. 근데 이분들 아직도 해월 공부를 안 합니다. 수은 해월은 동학이라는 것은 농민혁명에 왜 필요하고까지는 지금은 그렇게는 아주 폄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핵심은 농민혁명이고 동학은 좀 주변이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명사상과 생명운동을 공부하고 한살림운동을 오랫동안 하고 다시 또 동학 공부를 저 나름대로 하면서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생각. 1894년에 동학농민혁명, 가보년의 혁명이 딱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다른 개인적인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준비기간이 있잖아요. 준비기간이. 개인적인 사업을 할 때도 수험생이 시험을 볼 때에도 대입을 준비하기 위해서 12년 공부를 하잖아요. 그 기간을 완전히 제거해놓고 그 단면, 1894년의 단면만 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해월 선생님은 1864년 고비 원주의 명령, 수은 선생님이 도망쳐가지고 멀리 도망쳐서 훨훨 날아가라. 이 메시지를 받고 그 뒤부터 35년 동안 도발을 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다 조직화를 했잖아요. 당신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저는 조직화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스며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해월 선생님이 가서 이렇게 머물면 해월 선생님의 생각도 이해가 되겠죠.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생각도 수용을 하겠지만 해월 선생님의 그 몸과 마음, 태도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스며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스며든 것이 며칠 지나고 나면 몇 달이 지나고 나면 그리움으로 남고 그 그리움을 자기들끼리 조직하는 게 전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30년 동안 해오신 거죠. 그 조직을 저는 세 가지 조직의 형식, 제가 앞뒤 순서가 막 바뀌는데 세 가지 조직의 아주 전일적인 조직, 세 가지 다른 성격의 조직이 하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흩어지고 기능이 조금씩 달라지고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수은 선생님이 깨달음 체험을 하고 이제 포덕을 하기 시작하고 나서 접을 만들잖아요. 접을 만들어가지고 18개인가요? 이렇게 접을 만들어 접주를 이렇게 임명을 하고 접을 운영합니다. 그 당시에 그거는 기본적으로 수행 공동체죠.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개념으로 말하면 종교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였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백정하고 양반이 같이 모이고 제가녀하고 과부하고 양반이 남자가 같이 모이고 남성 양반이 같이 모이고 이랬는데 서로 존대를 하고 서로 맞절을 하고 서로 겸상을 하고 이거 자체가 아주 혁명적인 사건이죠. 개벽적인 사건이죠. 500년 동안 2500년 동안 공자 이후에 문학 이후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동아시아적 질서, 성리학적 질서를 생활 속에서 무너뜨린 거죠. 그게 그 접이라는 공동체가 그 순간에 생활 공동체로 바뀌는 겁니다. 서로 나눠 먹고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고 생활 공동체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공동체하고 생활 공동체, 종교 공동체, 수행 공동체에서 시작을 했지만 생활 공동체로 전환이 이루어지죠. 합쳐지죠. 그리고 저는 그게
30년 동안 누적되어져서 어느 순간에는 고운 원님에게 대항하는 영해밀란처럼 1871년에 영해밀란처럼 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정치적으로 투쟁을 하는 그것으로 전환이 될 때가 있고, 아시다시피 1894년도에는 전국에 있는 도인들이 다 같이 일어나는 거죠. 전라북도 고부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물론 그 중심으로 일어났죠. 왜냐하면 계기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도 계기도 없이 세상에 뭐 어떤 혁명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게 표현된 것이 정치 공동체로 혹은 혁명된 공동체로 표현된 것이 1894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 보이지 않게 혹은 보이는 형식으로 조직화해낸 게 저는 해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읍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회원들 해월 공부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기 동학에 1894년의 혁명에 대해서 2차 봉기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런 걸 알고 있지만, 동시에 또 경주의 수은 해월의 동학의 뿌리를, 그 사상을 공부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동학농민혁명 1968년도부터 동학제 정읍에서 했고, 1980년도 광주 사태, 광주 항쟁이 일어날 때 그 직전에 또 유신 때 끊겼던 유신 때 계속 이어오던 건데, 그때 아주 규모가 큰 동학제를 했습니다. 그때 5월 달에 정읍에서. 그래서 막 몇만 명이 막 모이고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 뒤로 이제 또 뭐 중단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렇게 뿌리가 깊은 동학농 혁명의 고장이 정읍이지만 외발이라는 거죠. 한쪽 발로만, 한쪽 눈으로만 제가 정읍을 폄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현재의 하나의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또 더욱더 그것을 풍부하게 또 균형 있게 공부하시고 발전시키는 또 책임이 혹은 비전이 여러분들한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제가 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이 제가 생각할 때는 19세기 말의 조선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대혼돈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때도 어마어마했죠. 서구 열강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베이징을 무너뜨리고 그렇잖아요. 베이징을 무너뜨리고 한국에 와서 대포를 쏘고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점령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가 그 넓이로 봐서나 규모로 봐서나 깊이로 봐서 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생태적 파국이나 AI, 인공지능의 저는 습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공지능의 습격이나 이러한 것들이 초래할 우리의 미래를 누구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생태 파국도 마찬가지고, 기후재난 마찬가지고, 인공지능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또 인공지능의, 스며든 인공지능의 힘에 여기 지금 좌우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그것을 저는 동학을 통해서 반추해 볼 수 있다, 성찰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하려고 하는 거는 그 중에서도 해월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해월은 실천가죠. 물론 사상가이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공동체와 생활공동체와 종교공동체를 합해놓은 동학의 접이라는 공동체를 일궈왔고, 그걸 어느 순간에는 포라는 조직으로 연대 틀로 확장시켜온 그런 어마어마한 조직가이고 실천가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이 시점에 통찰력으로서도 요구되지만 실천적으로도 요구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저는 해월의 해월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전제입니다. 해월을 지금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을 저는 두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생명, 하나는 개벽.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지금의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위기의 현실, 위기의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19세기에는 더욱더 심각했습니다. 세 가지 생명의 위기가 있었죠. 첫 번째는 물론 그거는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게 다 섞여져 있지만 가장 참혹하게 사람들이 경험한 생명의 위기는 콜레라였어요. 콜레라, 전염병, 괴질. 이 괴질과 정체를 알 수 없던 어떤 질병이 한 마을이나 고을을 휩쓸면서 집안 전체를 몰살시키고 지역 전체를 몰살시켰던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월 선생이 가장 많이 생활 지침으로 내렸던 것도 콜레라 조심, 물 조심, 먹는 거 조심 이거였다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게 생명의 위기에 아주 결정적인 위기였어요. 괴질. 자, 우리는 근데 그것을 지금 코로나로 연결시켜 볼 수 있죠. 두 번째 뭐 순서를 따질 건 아닙니다만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일상화된 굶주림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흔히 아는 뭐 삼정에 불러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조차도 힘겨워하던 보릿고개를 넘기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18세기였습니다. 19세기였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생존의 위협을 느꼈던 게 두 번째 생명의 위기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치적 위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는 서부 열강의 침략이죠. 아까 베이징을 몰락되어지고 강화도를 침략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평양을 대포를 쏘고 했던 이런 것들 속에서 민중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사실은 양반들도 생명이 붙어있는 존재라면 누구나 어떤 인간이나 다 궁궁을 찾았죠. 궁궁.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궁궁천을 찾아다녔죠. 피할 곳을 찾아다녔죠. 십승지를 찾아다녔죠. 그런데 진짜로 찾아다녔습니다. 변산에 가고 계룡산에 가고 상주에 가고 다 찾아다녔죠. 그런데 수운도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실제로 본인도 찾고 싶었고 찾으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수운은 깨달음 체험을 통해서 한울림 체험을 통해서 그 궁궁이 그 피난처가 우리 안에 있다. 사람들 사이에 있다라고 저는 깨달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시켰던 것이 해월이라는 거죠. 그 생명의 위기를 지금 한번 또 연결시켜 보면 우리가 지금 저는 식량 위기 얘기하는 사람도 많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굉장히 풍조하게 먹고 있지만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저는 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최근에 제가 본 책들 중에 좀 제가 인상적인 책들 중에는 죄송합니다. 기후와 관련된 책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후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한반도의 이주의 역사, 기후의 힘이라는 책이나 한국인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면은 서울대 박정재 교수가 이런 분이 기후와 사회 변동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홀로세 이후에 만 년 전 이후에 그러니까 빙하기가 조금 더 이제 따뜻해진 시기가 오고 본격적으로 이제 따뜻한 시기가 오면서 인간의 문명이 생겨날 수 있었는데 그 사이에도 계속 조금씩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는 시기가 이제 반복됐다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부여족이 부여족 이런 데들이 추울 때 한반도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서울 근처에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으로 책으로 만들어 놨어요. 저는 지금 현재 기후난민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있었고 2000년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3000년 전에 있었고 그 기후난민이. 근데 우리는 지금 다시 또 그 기후난민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겁니다. 사과 심는 이 사과 한계선이 북방 한계선 계속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남한에서는 사과를 못 심을 수도 있어요. 재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후 난민의 신호죠. 예고편이죠. 예고편. 이런 것들을 19세기에 당시의 생명의 위기하고 오늘의 시기를 연결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동학이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좀 배우자 하는 거죠. 예. 그 얘기를 제가 준비한 자료를 중심으로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저는 PPT를 준비를 못해서, 예. 자료를 같이 한번 보는 것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키워드 생명과 개벽을 가지고 해월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고 해월의 삶을 좀 따라가 보려고 하고 해월의 실천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기 첫 번째 장에 보시면 제가 아까 스며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살안의 정동이라는 말에 이렇게 줄을 꺼놨는데 살안의 정동이라는 게 뭐냐면 그 동학농민혁명 1년 전에 사발통문을 전북 고부에서 만들고 전봉준 등등이 같이 20명이 모여가지고 동그랗게 서명을 해가지고 만든 사발통문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매일 난망을 노래하던 민중들은 곳곳에서 모여 말하기를 났어 난리가 났어 에이 참 잘되었지. 이런 얘기가 그 사발통문 옆에 쓰여 있어요. 그 당시에 민중들의 심정을 대변한 글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살안의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살안은 뭐냐면 난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저는 그 당시에 살안을 생각하는 마음, 그거는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배경이 있었던 거죠. 몸의 움직임이,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지 않으면은 나의 삶이 이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생명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냥 내가 혁명을 못 일으키고 난리를 못 일으키더라도 누가 좀 일으켜줬으면 좋겠어. 거기 같이 와도 좀 붙어서 가게. 그게 그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밑바닥에 있고 그것을 문자화시킨 것들이 혹은 그것을 슬로건으로 만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혁명이든 뭐 사발통문이든 경문이든 이런 것이겠죠. 근데 저는 지금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런 걸 봐요. 살안의 마음이 한편에 있는데 그 살안의 마음에 청년들을 제가 보면서 생각하는 건데 살안의 마음이 한편에 있는데 그 살안의 마음의 안쪽에 불안이 있는 것 같아요. 불안. 내가 생명의 위기, 이 19세기의 생명의 위기는 굉장히 직접적이었는데 지금의 생명의 위기는 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잘 먹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자살률, 출산율 세계 1등이잖아요. 극단적으로 1등이잖아요. 저는 그런 것들이 이 살안의 마음에 버금가는 지금의 불안한 생명의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해월 최시영을 바라보는 이제 아주 밑바닥에 저의 마음입니다. 제가 공감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최시영의 이 최시영을 보게 되는 이제 배경을 얘기를 했던 건데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인류사적 전환 얘기를 했던 거 제 배경 중에 요것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3년 전인가? 몇 년 전에 나온 영화 중에, 왜 안 되지? 나온 중에, 스즈메 문단속이라는 일본 만화 영화가 있어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거기 주제가를 보면 여러분들 잘 안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주의 깊게 봤는데 왜냐하면은 일본 이게 재난 영화입니다. 일본 대지진이 났던 경험들, 그 다음에 대지진이 조만간에 다시 또 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들을 담아서 만든 영화인데 그 주제가의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의미를 넘고 넘어야 그곳에 우리는 다다를 수 있을까? 어리석음이라도 좋아, 추함이라도 좋아. 올바름의 저 너머에 너와 같이 살아가고 싶어. 이런 주제가 가사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꺼졌다 켜졌다 해요. 빨간색 불이 또 꺼졌다 켜졌다.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의미의 상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의미의 상실이고, 그러니까 가치의 상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있는 가치가 생명의 위기 앞에서, 재난적인 생명의 위기 앞에서 다 무의미해진 거예요. 남은 거는 삶의 문제만, 생명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 사회에서 생각했던 시비, 올바름과 옳고 그름의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 그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아니라 옳다, 그르다라는 구별 자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편적 가치로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그러면 너의 기준은 뭐고 나의 기준은 뭐지? 이런 것들을 묻게 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미국의 지금 대선에서 보고 있는 서로 간의 어떤 정치적인 논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이런 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누가 더 좀 잘못했고 누가 더 좀 못했고 한 게 드러나죠. 드러나지만 더 중요한 양상은 정말 어떤 놈이 나쁜 놈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살려고만 한다는 거죠. 자기 살려고만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19세기에도 이런 사태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궁궁촌을 그렇게 내가 살 궁궁촌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각자 의심 이런 식의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전환기라고 하는 거는 1만 년 홀로세 이후의 인류세에 대한 질문, 지질학적 시대의 전환기라는 질문들이 서구에서 생기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인류세라는 개념입니다. 1만 년이라는 시간대, 요것에 대해서 이게 다른 시간대로 바뀌고 있다. 다른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게 인류세 개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온난화가, 지금 현재 있는 온난화가 최소한 수백 년 동안 이게 더 오래 갈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지금 우려되는 바죠. 그런 점들을 저는 해월이 말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합니다. 천운에 따른 만년의 대일변, 이런 걸 떠올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운과 해월의 개벽 이야기는 천운에 따른 만년의 대일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당대의 삶의 먹고 사는 문제도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동시에 이 얘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년의 대일변, 천년의 중일변, 백년의 소일변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인사와 관련돼서, 사람과 관련해서는 천년의 대일변, 백년의 중일변, 십년의 소일변,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월 선생님은 30년 동안 소일변을 3번 하는 동안 인사로 해월의 실천을 통해서 1894년에 동학혁명을 불을 지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다 동시에 사고했다는 거예요. 천년의 대일변, 중일변, 소일변과 인사의 대일변, 중일변과 소일변을 같이 사고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봤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벽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그냥 혁명 얘기만이었다면은 이 천운의 중일변, 대일변, 소일변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개벽과 생명의 문제와 개벽의 문제를 같이 봐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기후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인류세라고 하는 지질학적 시대 전환의 문제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19세기의 당시 조선 개벽담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 이제 해월의 개벽 생명운동의 현재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점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생활적 경험들을 함께 하면서 생겼던 그 감격, 그것이 저는 우금치에서 이 기관총에 맞서서 싸울 수 있었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죠. 1863년도에 수훈이 살아있을 때 점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니까 이런 일들이 생겼대요. 귀천과 등위를 차별하지 않으니 백정과 술장사들이 모이고,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포효소를 설치하니 호라비 과부들이 모이고, 돈과 재물을 좋아하는 사람과 돈과 재물이 없는 사람이 서로 모으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것을 체험한 백정이라면, 요걸 체험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한 대화를 나눈 과부라면 누구라도 이 기쁨이 전 평생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에 단 한 번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우리 시대에 이걸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과제인데, 그게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1986년도 한살림 운동이 만들어지면서 이 뜻을 가지고 이미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한살림은 나름대로의 어떤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살림을 오래 했고, 지금도 계속 이제 이러저러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어서 자랑 삼아서 하는 얘기인데, 현재 조합원이 90만 명이에요. 네, 내년이면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룩한 수행공동체이거나 유무상장하는 생활공동체이거나 정치투쟁에 앞장서는 그런 정치공동체이거나 이러진 않죠. 자기 먹기 위해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모여있죠. 근데 저는 그게 생명활동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없이는 다른 생명활동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게 벌써 40여 년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동학은 삼절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삼절운, 세 번에 끊어지는 인연이 있는데, 동학이 일어났다가 쓰러졌다가 일어졌다가 쓰러졌다 하는 세 번 이렇게 된대요. 세 번 이렇게 된다는데, 첫 번째 일어난 건 당연히 수훈 선생이 깨달음 체험을 하고 포교를 시작한 거죠. 포덕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이런 공동체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입소문이 나가지고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져나간 거예요. 또 남원에 오셔가지고 또 이러저러 호남에 퍼져나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현도입니다. 근데 목이 잘라지고 다시 또 암흑기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은도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일어났다가 쓰러진 거예요. 두 번째 일어난 거는 언제겠습니까? 두 번째 일어난 거. 세 번 그런 운이 있대요.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두 번째 일어난 거는 동학농민 혁명 때죠. 갑오년이죠. 갑오년 때 한번 확 일어났어요. 그래서 동학이 뭔지 전국에 수십만 명의 동학 도인들이 일어나서 그걸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목숨을 다 바쳐서 싸웠어요. 그게 두 번째 일어남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참혹한 패배를 하고 숨어 지냈던 시절이 있죠. 그리고 다시 숨어 지냈다가 3.1운동 때 한번 다시 일어났죠. 그리고 또 다시 암흑기에 들어갔습니다. 김지아 씨는 지금, 지금이 세 번째 동학이 일어나는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이.
그때 근데 동학이 일어나기 시작한 출발점이 한살림 운동이 시작되고 그 한살림 운동 이전에 1982년에 원주에서 무의당 선생님과 원주에 있는 동지들이 생명운동 선언을 합니다. 1982년도에 생명운동에 관한 원주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86년도에 한살림 운동이 시작되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발전시켜 오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는 거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김용옥 선생이 동학을 얼마나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동학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그걸 또 접하게 되고 공부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어나서 폭발이 되는 순간이 언제냐? 그게 남아있는 거죠. 그거는 인사로 해야 될 일이죠. 이미 기운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점화시켜서 그것이 전 세계로,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문명의 물꼬를 문명 전환의 물꼬를 트이게 하는 시점이 언제일까? 이런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증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한살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증거를 이제 보여주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런 공동체 얘기고요. 아까도 보셨는데, 그러니까 세 가지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로 생활공동체, 수행공동체, 정치공동체가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 생활공동체가 일상에서는 있겠죠. 이 그림이 이제 아까 김영희 교수님이랑도 같이 보셨는데, 이 그림은 1987년도에 한살림 선언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살림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살림은 초창기에 가톨릭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아서 했거든요. 가톨릭 성당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가톨릭의 자금 지원을 또 많이 받았고, 조직적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신도들이 회원으로 많이 가입을 했죠. 근데 이게 판화가 이철수 선생님이 가톨릭 생명공동체 운동 하시는 분들에게 준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는 생명세계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죠. 밥 한 그릇 안에 들어있는 생명세계의 이미지를 너무나도 잘, 소박하지만 담백하고 직설적으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밥 한 그릇이 아니라 천지 만물 막비 시천주, 모든 물 안에는 다 저게 들어가 있더라. 저런 인연들이 연결이 돼 있더라고 하는 게 해월 선생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아까 얘기 들으신 것처럼 양자역학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철학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얘기들은 다 상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현도에 동학이 이렇게 드러나는, 동학의 도가 펼쳐지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아전 인수이기도 합니다만,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인여천의 신분해방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기회에 아마 계속 보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내수도문과 내치나 내수도문과 관련된 건데, 내수도문은 안에 있는, 그러니까 부인네들이 도를 닦는, 수련을 하는 규칙 같은 거죠. 근데 이 내수도문이라는 발상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도를 닦는 사람들은, 도를 공부한 사람들은 다 양반들이었죠. 근데 조금 더 밑에 내려오면 이제는 남성들은 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성들한테는 공부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그랬는데 그것을 공부의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 여성들이 먼저 공부를 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도가 이루어지는 가장 빠른 첩경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페미니스트들을 포함해서 최근에 생명주의를 생명 여성주의라든가 이런 데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저걸 읽어보면 부부화순이라든가 이렇게 전통적인 가부장의 흔적 이런 것들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중성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좀 더 잘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게 이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향화설이법. 김용희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향화설이법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대표적으로는 김지아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해월 선생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한 가지를 꼽는다면, 한살림에서는 만사지 시기란이겠지만, 문명사 전체로 보자면 저거라는 거죠. 향화설이법이라는 거죠. 이 향화설이법이 문명사 전체, 그러니까 근데 이때 문명사라는 거는 뭐 근대 문명 이런 게 아닙니다. 동아시아적 질서, 가부장적 질서, 원시 공산제 사회, 가모장에 가까운 원시 공산제 사회 이후에 이른바 문명이라는 게 형성되고 지금까지 적어도 동아시아에서는 이 향벽설이법을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하나의 의례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이걸 뒤집은 게, 그러니까 최소한 3,000년, 5,000년의 동아시아적 문명의 기본 질서를 뒤집은 것이 바로 이 향화설이다라고 주장을 처음 했던 게 김지아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지금 많은 분들한테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만약에 한국이 서구의 근세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사상들 중에 한국이 첫 번째 서구 사상가들한테 서구 철학계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서구 문명사가들한테 아까 토마스 벨이나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문명의 관습, 시간관, 직선적 시간관, 선현적 시간관을 순환적 확장의 시간관으로 완전히 뒤집었고 저쪽 초월적 존재로 가 있었던 숭배 초월적 존재로 가셨던 관심을 시선을 내 쪽으로 오게 만들었던 그런 게 향화설이법이죠. 그런 점에서 어마어마한 메시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벽담론의 핵심적인 거는 이 향화설이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데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문명 전환 얘기를 할 때 저는 문명 전환 얘기도 참 많이 하고 다녔지만 지금 아까 인류세 담론 있잖아요. 지질학적으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진입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고려한다면 이때 문명이라는 거는 동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5만 년 혹은 최소한 1만 년의 질서가 바뀐 것으로 바뀌어가고 바뀌는 시대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좀 생각하고 싶은 건 좀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사상들의 천지만물 막히 시천주나 뭐 생태계적 풀이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이거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을 얘기인데 제가 의문을 가지고 공부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해월 공부를 하면서 그 얘기를 좀 몇 가지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요겁니다. 해월 생명사상의 인식론적 잠재력. 좀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혹시 이 구절 해월법설에 나오는 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 좀 하신 분들은. 그리고 많이 이 구절을 모르시더라도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인분리천, 천분리인. 사람은 하늘을 떠날 수 없고 직역하면 하늘은 사람을 떠날 수 없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늘을 떠날 수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우주 안에 살고 있고 우주의 일부로 살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왜 하늘은 사람을 떠날 수 없나니 이런 말을 덧붙였을까? 제가 이게 동학 공부를 하면서 계속 들었던 질문입니다. 이 나의 해석은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는 인간의 우주이다. 인간과 우주가, 인간이
우주를 경험하면서 인간과 우주는 저는 동시에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과 환경은 공진화한다. 이게 한살림 선언에도 나온 얘기거든요. 공진화 얘기가. 어떤 부분이냐면 지구 생태계에서 최초의 지구 생태계는 최초의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조건이 되기도 했지만 지금 산소가 많은 지구, 산소가 21%인가요? 21%인 이 지구가 만들어진 거는 생명체에 의해, 생명 활동에 의해서다라는 겁니다. 이게 공동생산, 동시발생, 이런 거죠. 생명과 환경의 공동생산, 동시발생. 이게 한살림 선언에서도 부분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분리입니다. 하늘은 사람을 떠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미묘하지만 굉장히 불온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아까 김용희 선생님이 계셨으면 제가 마음 편하게 얘기를 할 텐데, 김용희 선생님이 가셔서 좀 그렇긴 한데, 김용희 선생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물 안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모든 존재 안에는 천지 만물에는 막비시천주 다 하느님이 있다. 저는 믿습니다. 다 영성이 있다. 믿습니다. 다 물성이 있다. 믿습니다. 불성이 있다. 그런데 그 불성을 알아차리고 기술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 불성, 그 영성을 감흥의 능력은 식물도 있고 나도 있다. 제가 우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한테도 있고 나도 있다. 그런데 내가 감흥하는 나의 감각을 고양이가 기술할 수 있을까? 자기 친구들한테 전해줄 수 있을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 안에는 불성이 있다는 것과 그 불성을 기술할 수 있다, 쓸 수 있다,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은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군 동학에서 인간을 오행지 수기라고 했던 것, 뛰어난 으뜸가는, 으뜸이라고 하는 해석은 좀 불필요한데 뛰어난 이런 기운이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트 휴머니즘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 존재와 비인간 존재들은 존재론적으로 평등하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차이가 있다. 그게 그 지점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지점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저는 인류세 담론이 질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해월 선생님의 이 얘기가 힌트를 주고 있다. 하늘은 사람을 떠날 수 없다. 지금 적어도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늘은 그런 얘기들을 제가 여기에 조금 더 길게 더 써놨는데 요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여기서 해월 선생님 얘기는 아니지만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 선생님이 불택선학이라는 걸 강조를 했거든요. 감흥의 체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왜 나쁜 놈한테도 감흥을 하고 왜 저 착한 사람한테만 감흥을 해야지 왜 나쁜 사람한테만 하느님께서 감흥을 하냐 이런 불만 섞인 질문을 수 선생님의 제자가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선악을 가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성은 저는 선악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성은 만약에 영성에 선악이 있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분별이잖아요. 또 하나의 분별인데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 됐든 불성이 됐든 그거는 분별할 수 없는 것이다. 선악으로 나눌 수 없다. 그러면 불택선악인 하느님의 하느님의 영능 이러한 것들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당대의 선악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과거에는 성인들이 했습니다. 공자가 했고 문왕이 했고
소크라테스가 했고 이런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게 사회계약이었죠.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있었던 사회계약. 근데 지금은 그 사회계약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계약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과의 계약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것을 자연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계약. 어쨌든 그런 것들을 저는 이 해월의 이 얘기를 통해서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제가 무슨 이걸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의 오랫동안 제가 가졌던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조금 저의 이제 얘기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전부터 저의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또 하나 중요한데, 해월을 읽을 때 해월의 천지이기, 해월 법설의 1장은 아무도 해설을 안 해요. 제가 해설하는 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해설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천지이기에 대한 풀이는 있어요. 풀이는 있는데 지금 이 천지이기라는 해월 법설의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라고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저 나름대로 이것저것 좀 봤는데 어떤 것도 그렇게 연결시키는 걸 못 봤어요. 그런데 처음에 나오는 해월 선생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첫 구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첫 대목이 옛글에 이르기를 천지는 한 물덩어리라. 하늘과 땅이 시판되기 전에, 하늘과 땅이 시판되기 졌다는 건 천지개벽이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천지개벽이 일어나기 전에 물뿐이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 저는 이거를 동양 사상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는다, 주역으로 어떻게 해석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실천과 연결시키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 해월 공부하는 사람들이, 동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물이라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해월은 저도 공부가 짧아서 다는 못 봤지만 해월은 당대에 아마 주역 공부를 열심히 했을 것 같습니다. 상수학도 열심히 했을 것이고 물론 수우는 말할 것도 없고 당대의 다른 사상들과의 초천개벽 담론이 나오기 위해서는 정역이라든가 그 정역 이전에 여러 가지 한국적 선맥의 흐름 속에서 심지어는 불교까지도 저는 교류가 있었다고 제 스스로 그냥 생각을 합니다. 짐작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좀 예상할 수 있는 증거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이 천일생수 얘기를 하는데 이건 천일생수는 주역에 나오는 얘기, 주역 풀이에 나오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좀 길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용어들을 쓰고 있다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적인 의미가 뭐냐면 물에 대한 물 담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볼 필요가 있다 하나고 그거는 이미지로서도 그렇고 음계벽론이라는 하고는 개벽담론과 관련해서도 한번 봐야 되고 현실적인 문제 물이라는 지금 현재 생태 파국과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동학만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훈 선생의 깨달음, 수훈은 경상도 양반 동네에 오랫동안 도학의 전통이 있었잖아요. 성리학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 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포함 삼교 여러 가지 돛 닦는 사람들, 불교 공부한 사람들, 당시 또 새로운 문물, 서구 학문을 받으려고 공부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스며들면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하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21세기의 생태 파국과 AI, 인공지능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도
동학만이 아니라는 거죠. 동학으로 대표될 수는 있고, 동학으로 누구는 동학을 더 중심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만은 동학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불교, 기독교 등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지금 서구 학문들, 인류세 담론들, 라투르 같은 사람들, 비인간 존재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그걸 어떻게 연결시켜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사유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사상적 힘으로 우리의 언어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탐구하고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 써서.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물의 사상이 정화수하고 연결되어지고 청수 모심하고 연결된다, 이런 것들은 일부 논문에서 언급하는 바가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아시아, 한국의 고유의 칠성사상이나 신명사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삼신사상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다. 동학이 그냥 수은 아버지의 무슨 근암공의 이런 식으로 하나로만 따질 일이 아니다. 여러 개의 물줄기들이 만나가지고 한 봉우리로 이렇게 꽃을 폈던 것이 동학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공부가 좀 짧아가지고 좀 수정한 게 있어요. 다시개벽과 후천개벽 부분인데, 저는 해월의 후천개벽론은 있는데 후천개벽이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잘 출처를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보니까 1차적으로 가장 아주 명확한 역사적인 출처가 있더라고요. 이 타감 신국보라는 분이 나중에 보니까 1892년도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우리 도는 후천개벽의 운수이며 무국하고도 참된 도이다.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천개벽에 대해서 해월 선생님은 명확하게 인식이 있었다. 개념적인 인식이. 근데 그 후천개벽이란 말은 수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다시개벽이라는 말만 썼다. 그리고 그 다시라는 말도 추론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거를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얘기한 것으로만 종합을 해보면 한정사이다. 단일한 개념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다시개벽이라고 해요, 다시가. 근데 단일한 개념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저는 후대 사람이니까. 그리고 비교를 하고 싶어요. 수은의 다시개벽과 해월의 후천개벽을. 수은의 다시개벽 담론과 다시개벽 사상과 해월의 후천개벽 사상을 구별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요. 제가 잘 공부가 짧지만 김용옥 선생 같은 분들은 좀 해월의 수천개벽을 좀 폄훼하는 느낌이 살짝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분별 아니냐. 선천과 후천을 나눈. 다시개벽이라고 하면은 태초에 개벽이 있었고 천지창조가 있었고 지금 그런 질서들이 다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야 되는 아주 이제 일반적인 얘기라고 하면, 후천개벽과 선천개벽이라고 하는 거는 선천과 후천을 둘로 쪼개가지고 시간적으로 두 개의 시간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전후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의미론이 만들어진 건데, 그거는 좋은 얘기,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은 이렇게 분별한 것은 거시기하다. 이렇게 아마, 김용옥 선생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만, 어쨌든 두 가지의 수은과 해월의 개벽 담론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런 점에서 후자의 해월의 후천개벽 담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역이라든가 비결서들의 영향이 아주 짙게 있는 거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저는 볼 일이 아니라 함께 같이 봐야 된다. 함께 같이 스며들어져서 나온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오늘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쓴 논문에서는 저도 다시개벽에 대해서 좀 더 이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운과 인사의 연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명 전환과 관련해서 회원 선생님 말씀 중에 굉장히 눈에 팍 띄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궁울회 문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궁울회 문명. 풀어서 직역을 하면 구악의 봄이 돌아오니 상전이 벽해로다. 용이 태양주를 전하니 궁울이 문명을 돌이키도다. 이렇게 이제 해월법설에서는 풀어져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궁울회 문명에 대해서도. 궁울이 문명을 바꾼다고 할 때 궁울이 도대체 뭐냐. 이 궁울에 대해서 아까 궁궁하고 같은 것인데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원불교 쪽에서는 어떤 데서는 궁궁 태극을 궁울로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하나의 새로운 상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150년 전에 궁울회 문명의 궁울에 대해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해월 선생님이 무슨 뜻으로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해석할 수도 있고 새롭게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인류사적 대전환기에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궁울회 문명이라는 이 메시지가 동아시아에서 발신이 됐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궁울을 지금의 우리의 문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김지하 씨는 이 궁울을 뭐 태극 궁궁 이래서 혼돈적 질서, 카오스모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해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을 떠날 수 없는 하늘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힘을 우리가 하늘이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세계 만들기를 새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견해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10분 정도 아주 황당한 얘기를 좀 소개해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제 학위 논문이 니클라스 루만이라는 독일의 사회학자의 이론을 가지고 김지하의 생명사상과 개벽담론을 연구한 논문을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김지하의 책 중에 아주 유난히 독특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동학과 관련해서, 해월과 관련해서, 또 후천개벽과 관련해서. 수왕사라는 책이 그겁니다. 수왕사라는 책은 2012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수왕이 말 그대로 물수자에다 인구망자, 물의 왕의 역사입니다. 물의 왕의 역사. 근데 이 수왕사라는 거는 이 앞에 이 구성으로서의 역사나 패러픽션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세요. 수왕사라는 거는 2013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직역을 하면 물의 왕의 역사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1895년 4년도에 동학농민혁명이 참혹한 실패를 하고 그 이듬해 3월 인근에 그 즈음에 다 이제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4월 5일 날 다시 앵산에서 모여서 수훈 선생님 깨달음 체험을 했던 그날 모여가지고 같이 또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김지하의 주장에 의하면.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을 추스리고 사람들의 마음, 다 참혹한 패배 속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마음을 추스리면서 후천개벽운동의 새 출발을 여기서 시작하자 라고 하는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물론 천도교에서도 역사학자들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용희 선생님 가셔서 다행이에요. 김용희 선생님 가까운 분들이 다 천도교인들이거든요. 아주 간부들. 아주 가까운 분들이 아주 높은 분들이라서, 저는 그냥 우스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수천개벽 운동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천, 여주, 여기서부터. 그리고 그 모임의 이름을
수왕회라고 했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수왕회는 인적 구성이 중요한데, 인적 구성이 9명이 모였는데, 이 9명은 여기 뒤에 나옵니다. 여기 동학하는 사람, 남학하는 사람. 남학이라는 건 실제 했습니다. 우리 북학 아시죠? 서학 아시죠? 동학 아시죠? 남학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라북도, 제가 살고 있는 전라북도 진안에 남학의 근거지가 있습니다. 남학에 관한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광하라는 분이 이제 남학을 창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야사들은 또 있는데 그건 넘어가고요. 또 정역한 사람, 당취, 그러니까 불교죠. 모악산에 수왕사라는 절이 있거든요. 김제 모악산에 실제로 수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쇠락해가지고 흔적만 있는데, 그 사람 백두산 천부경 수련자, 그리고 그러니까 다양한 그 당시에 우리 민족 중에서 그 당시를 생명의 대위기로 느끼고 그 살 길을 찾고자 했던 여러 갈래의 사상 그룹들, 실천 그룹들, 종교 집단들,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후천개벽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썰이지만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은 이게 이할 때 이제 저기 집에 옷에 이 있잖아요. 벌레 이. 슬자입니다. 벌레 이 슬자. 이라는 이름에 여성이 구인회에 한 명으로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해월 선생님이 좌장이셨지만 역할로서는 이에게 상징적인 대표자의 역할을 주었다. 여성에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동학농민혁명 과정에서 여성 지도자들이 소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히 전해지지 않고 역할도 모호해. 근데 수왕회가 믿거나 말거나이긴 하지만 구인회의 최고 지도자 그룹에 젊은 여성이 상징적으로이지만 대표자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쭉 만들어요. 제가 이 이야기에 꽂힌, 여러분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가. 근데 제가 꽂혀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제 이름이 요섭이잖아요. 요섭 얘기가 나와요. 요섭 얘기, 이때 요섭 한자는 저하고 달라요. 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빛나고 빛나라고 해가지고 빛날 요자, 빛날 섭자를 지어줬죠. 물론, 성경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요셉. 이집트에서 국무총리한 요셉입니다. 출세하라고. 근데 한자로 이제 호적에 올릴 수가 올려야 어디기 때문에 빛날 섭자 요섭을 올렸는데, 이때 요섭은 세례를 받은 가톨릭 쟁이 요셉이죠. 그렇죠. 근데 한자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 한자로 뭘로 표기했냐? 중요하다 할 때 요자에다가 포섭할 때 할 때 pop자에. 본인 스스로 요인 포섭이라고 생각했대요. 이름을. 근데 그 요인을 누구라고 생각했느냐? 보이십니까? 어린이, 여성, 헐벗은이들. 네? 재밌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수왕사의 믿거나 말거나 이야기에서 이 여주 이천이 천주학쟁이들이 많았잖아요. 천주교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개연성은 있어요. 저는 수훈 선생님도 성주학으로부터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담조 수업부터 시작해서 천주라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 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저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해월 선생님도 여주 이천 이쪽에 있으면서 저 도망 다니는 기간 중에 한 2, 3년 도망 다니는 기간 중에 천주학쟁이들을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날 가능성이 크고 그 사람들과 조우하면서 서로 교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옹기쟁이 요섭이라는 사람이 해월을 만나고 난 뒤에 그런 얘기를 했다고 다른 데 나와요. 당신이 동방의 예수와 같은 존재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는, 저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동학농민혁명의 실패 이후에, 가보년 동학혁명의 실패 이후에, 처묵한 실패 후에, 손병희와 또 민중운동들이 계속 민해운동하고 쭉 이어져 왔잖아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패퇴해서 다 도망치고 쓰러져 간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 제가 83학번이거든요. 민주화운동 기념, 저 데모도 열심히 했고, 아주 중요한 조직사건에 관련도 됐고, 저는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신청 안 했습니다. 보상도 안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 저는 제 친구들 중에 저 같은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이름도 없고, 지금도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동학운동에서도 실패하고 혼자 고립돼가지고 동학운동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큰 조직은 우리가 가입을 못하지만 작은 조직으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9명 정도 소모임, 5명 정도 소모임 하면서 기도 드리고 다시. 수훈 선생님 동경대전 공부하고, 기도하고, 서로 없는 사람들 서로 먹고 사는 거 나누고, 이러면서 소리 소문 없이 동학을 실천한 사람들, 후천개벽 운동을 실천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짐작을 합니다. 저는 그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을 해야 나중에 김영희 선생님이 얘기하고 갔잖아요. 천도교가 성립을 하고 나중에 이것이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강제 합병이 되고 병합이 되고 그리고 나서 3.1운동까지 9년 동안을 암중모색했던 손병희 선생의 노력이 있었잖아요. 1911년서부터 공안각에서 수련을 하잖아요. 49일 수련을. 그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이 가능했던 거죠. 그 이후에 또 개벽지를 비롯해가지고 문화운동이 있었고 협동운동이 있었습니다. 공생조합운동이라는 게. 공생조합운동을 했을 때 저는 숨어있던 동학의 후예들이 저는 공생조합운동에 다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수황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공산주의와 공생주의의 상상력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동학의 후예들은 실제로 공생조합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 당시 1920년대 공생을 표방했다. 공생주의를 표방했다. 코뮤니즘을 공생주의로 해석했다. 이게 저는 김재하가 구라를 쳤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그 숨어져 있는 그런 동학운동의 역사, 후천개벽 운동의 역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다시 만나서 세 번째 현도, 동학이 다시 일어나는 이 시기에 인류 문명과 함께 지구 전 생태계의 위기에 인류 문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저는 얘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결론적인 얘기라서 일단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 조금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